일단 다음 주 수요일 날 어쨌든 모의고사 보기는 할 거고, 아무튼 그죠? 잘 보셔야 되고, 그죠? 하루 전에 물려고 좀 수요일 날 보기 하는 거. 오늘 건 사실 인문지문 이 세 개가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보게 되면 다 되게 노멀하고 간단하다? 뭐 이런 거 정도 위주로 가는 거라서 어떤 게 딱히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만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굳이 하나 뽑아보자면 뒤에 있는 12 같은 경우에는 지문은 되게 쉽긴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조선 자체와 연결되거나 유교와 연결되거나 아니면 성리학과 연결되거나 신학과 연결된 것들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 라인은 만약에 역사하고 관련된 게 나온다면 그럴 거고, 역사 자체는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철학적인 거하고 같이 해서 시험 자체를 출제할 가능성이 일단 높기는 해요. 근데 이건 이제 확률적인 거고, 6월달 평가는 일단 통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문학 부분에 대한 반영은 꽤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독서는 거의 반영된 거를 느끼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6월달 평가에서 뭐가 나왔냐면 문학의 앞에 보면 고전 시작하기 전에 개념 부분이 있잖아요. 한 8개나 9개나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하나 정도가 지금 계속 연계해서 나오는 주제라서 시험 전에 그 개념 부분과 연결된 거는 한번 쭉 훑어보는 게 도움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일단 이거 확률적이니까 보는 건. 자, 이제 10일을 봐볼게요. 10일 자체를 보거나 또는 13을 보거나 하면 느낀 게 뭐냐면 인문지문 자체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를 많이 거론할 가능성이 높아요. 철학과 연결된 게 나오거나 그러면 기본 문제는 여기서 뒤에 있는 그 2번 문제든 3번 문제든 보면 이런 식의 문제들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연계적인 모의고사를 보면 이 11에서 3번 같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문제를 많이 내고 있는 건 뭐냐면 이래야지 이게 2명 또는 3명 자체를 가지고 볼 때 선지에서 한두 개 정도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오래 잡아먹기 때문에 이 형태의 문제들 자체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런 문제 유형 자체가. 그리고 사람 자체가 연결되면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2사람이든 4사람이든 나오기 때문에 각자 어느 문단에 위치했는지를 찾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포인트를 보면. 이 글 자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두 번째 문단에 있겠지만 이거죠. 이 인격동일성. 이거에 관한 건데 이거를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정리하는 얘기예요. 자, 1문단 한번 볼게요.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자로 남아있다고 의식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1분 전의 자와 현재의 자가 동일하다는 의식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자로 남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격 동일성 문제에 대해서 오래도록 고민해 보았다. 그러면 분명히 인격 동일성에 대해서 한 명이 아니라 최소 2명 이상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가 설명하는 게 이 지문의 전체 틀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예 1문단에서 인격 동일성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했죠. 말 그대로 뭘 얘기해? 세 번째 줄에 우리 자신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자 남아있다.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이런 동일한 자아 자체로 만든다. 이게 결국 인격 동일성에 관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과거, 현재가 분명히 시간은 다르지만 일종의 예를 보면 뭐 현재든 또는 뭐 과거든 또는 미래든 이런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 시간은 다르지만 분명히 뭐한다? 자아는 다 같은 상태로 보이는 것 자체를 인격 동일성이라는 얘기로 아예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각자 보면 5번째 문단까지 4명이 나오죠. 문제 자체를 보면. 자, 2번째 문단. 그래서 여기 대해서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각자 나올 건데 얘네들이 생각하는 인격 동일성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의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이 지문의 큰 틀이라는 얘기죠. 자, 한일운전의 대표적 학자인 데카르트는 인격 동일성이란 사유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인격 동일성이란 곧 뭘 의미한다? 사유의 동일성. 사유의 동일성이란 결국은 인격에 따라서 같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잖아, 결국에. 이런 주장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데카르트가 신체와 정신을 각각 독립적인 실체로 보았다는 점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안에는 신체와 그 다음 정신이 있을 건데 이 두 개는 분명히 뭐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이건 이 사람의 주장이죠. 이런 존재를 바탕으로 데카르트는 영혼의 존재를 다음 가지 추려나간다. 존재 자체를 보면 신체 없이도 지속될 수 있고 이런 존재의 지속이 신체의 지속을 포함하지 않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 신체 외에 다른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고 데카르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유는 다 하나의 주관인 영혼 안에 기속되어 있고 이 영혼의 존재는 지속한다. 사유가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동일한 존재로 남아있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영혼이다. 그러면 이 데카르트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영혼 자체를 뭐한다?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영혼 안에서 신체 정신 자체가 하나로 아우러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인격 동일성에 대한 로크의 입장이잖아요. 경험론의 전통에서 있는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이란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 만들어지고 형성되어가는 동일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히 로크는 데카르트가 인격의 동일성 문제에 있어 기억을 고려하지 않는 것과 달리 기억을 인격 동일성의 중심축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로크에 따르면 인격의 동일성이란 심적 상태가 연속되느냐를 통해서 증명되는데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란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과거의 행위나 생각들을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데까지만큼 확장될 수 있다. 로크는 이런 인격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가리키고 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란 기억의 연속성으로 설명된다고 하면서 왕자의식이 구두수성공에 신체 이전된 경우를 한번 가정해봤다. 이런 왕자의식이 왕자의 신체로부터 구두수성공의 신체로 옮겨지더라도 그 의식이 왕자로부터 했던 행동들과 사고했던 사유들의 내용들을 기억하나 해서 왕자의 인격이 동일하게 간직되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이 로크가 얘기하는 이런 인격에 대한 동일성이란 기본적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심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죠. 시간 자체를 볼 때 과거에서 이렇게 현재까지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야? 기억하고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이 심적 상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뭘 얘기하는 거야?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 사람이 과거의 그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라면 결국 뭐 합니다? 같은 인격이라고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정신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기억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상한 자체를 볼 때 이 사람은 신체, 정신, 독립적 실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따로 하나 얘기한 게 있죠. 여기서 얘기했던 건 이거지만 여기서 얘기했던 건 이거 위주로 간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인격 동일성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라이프니츠는 로크와 마찬가지 인격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고 보았으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거는 이 라이프니츠도 공통점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엔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 과거 행위나 사고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 의해서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한 개인이 겪었던 과거의 특정 경우에 대해서 기억할지 못할지라도 경험 과정에서의 지각과 사유는 그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의 다양한 지각과 사유가 개인의 의식이라는 하나의 실체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이후의 활동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인격 동일성을 기억에 기반하여 설명하는 것을 반대하고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관계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네 번째에서 얘기하는 게 이 라이브니츠인데 이 사람 자체는 기억에 대해서는 반대적으로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기억이 같으면 기본적으로 같은 인격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꼭 기억이 같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같은 인격이라고 볼 수도 있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심적 상태 연속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둘 다 인정하지만 기억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각자 보면. 자, 그리고 한 명 더 나오죠. 이건 지금 인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칸트는 인격 동일성이란 심적 상태 연속성으로 설명되기엔 부족하고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신과 관련적 설명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얘기하는 칸트에서 꼭 먼저 기억할 거는 이 사람은 심적 상태의 이런 동일성에 대해서는 부정한 거잖아요. 일단 연속성이 있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렇다고 신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좀 그래 라고 얘기하고 거죠. 특히 데카르트가 합리적 전통에 입각해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혼의 실체성에 확인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둘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립할 수밖에 없죠. 칸트에 따르면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영혼인데 이 영혼이 내부 감각 대상으로 물체와 같은 외부 감각의 대상이 아니다. 영혼은 마음에 의해서 인식되는 내부 감각의 대상인 것에 반해서 물체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지각되는 외부 대상의 외부 감각의 대상으로 이 둘은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는 내적 인식이 나를 지각할 수 있다거나 또는 내가 실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나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영혼을 객관적 속성이나 실체성을 증명하는 것 불가능하고 오로지 영혼의 가능성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나는 생각한다는 것은 더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자아가 동일하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됐다. 그렇다면 칸트의 인격성의 동일성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면 앞에 있는 얘기보다 좀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는 얘기잖아요. 대신 칸트에서 꼭 기억할 건 하나 있죠. 분명히 이 지금 마지막 읽기 전에 이 사람은 이건 인정합니다. 영혼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니까 기본적으로 영혼을 가지고 그 인격 동일성 전체를 설명하는 건 그렇지만 영혼 자체가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차이점이 하나 생겨요. 자, 칸트는 우리가 스스로 동일한 인격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 단 하나의 주관이 아닌 복수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선행하는 주관에 사유된 내용이 후행하는 주관에 온전히 전달되고 그 사유가 동일하게 나라는 이름 안에 하나로 묶인다면 복수의 주관으로 구성된 사유 주체가 이를 동일한 인격을 마주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의견에 대해서 후대학자인 스트로스는 심적 상태의 연속성에 기반한 인격의 동일성이란 구체적인 시공간을 삼아가는 주체적의 경험적 인식에서 도출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며 복수의 주관을 상정하는 칸트의 견해는 철학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게 되었다. 그러면 칸트에 대해서 하나 보면 중요한 건 거기잖아요. 복수의 주관. 이거는 인격의 동일성을 얘기하는데 한 명 더 나오죠. 스트로스니라고. 이 사람의 결국은 이거하고도 대립하는 거잖아요. 각자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의 인격 동일성이란 맨 마지막에 나오죠. 구체적인 시공간. 이런 구체적인 시공간. 이런 거를 가지고 주체의 경험적 인식.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이런 거니까 각자 조금씩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실제로는 지금 5명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3번 문제 같은 경우나 이런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제법 좀 걸려요. 문제를 보면 1번 문제도 지금 내용 입성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 이 문제를 볼 때 결국 처음부터 1, 2 자체는 두 번째 문단을 묻고 그 다음 칸트라고 난 3, 4문단은 어차피 5문단 갖고 묻고 맨 마지막 스트로스는 마지막 5문단 갖고 묻는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3, 4, 5를 먼저 접근하는 게 좀 더 유리해요.
왜? 이게 오히려 세계 선지가 하나의 문단으로 묶여있잖아요. 선지 구성을 볼 때 산업 이름이 정확하게 뚜뚜 나올 때는 이게 어느 문단 자체를 제일 크게 보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5문단 자체가 제일 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선지 자체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1번에 볼 때 데카르트는 신체 정신은 별개로 보았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두 번째 문단에서 아까 정리가 넘어갔죠. 두 번째 줄에서 신체하고 정신은 각각 독립적 실체이다 라고 나눠놨어요. 그 다음 데카르트는 모든 사유가 기도 때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 사람 분명히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인정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볼 때 하나의 주관이 영혼에 귀속된다 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3번에 보면 이제 넘어가게 되죠. 칸트는 물질은 외부 감각의 대상으로 내부 감각의 대상되는 것과는 구분된다고 보았다 라고 나오는데, 그게 98쪽의 마지막에 잘 나와 있죠. 영혼은 내부 감각의 대상으로 물체와 같은 외부 감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둘은 구분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칸트는 영혼이 실제하지 않으며 인격 동일성은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분명히 영혼의 가능성 자체는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99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번째 줄 정도에 보면 그 비슷하게 나오죠. 그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분명히 영혼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영혼 자체가 반드시 실체가 있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영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실제하지 않는다. 이거는 칸트의 입장과는 안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트로스는 인격 중에서 인식이란 칸트의 견해가 현저하게 못한 면이 있다고 봤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야? 복수에 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완벽하게 내용이 써있는데 지문 자체를 두 개로 그냥 한정시켜 놓은 거예요. 대신 이번 문제를 보면 라이프니츠는 네 번째 문단에 있으니까 이건 딱 네 번째 문단에 한정돼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죠. 적절한 건데 1번의 경험이 사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로크의 견해와 대립되는 면이 있다 라고 나오는데, 로크는 세 번째 문단에 있잖아요. 세 번째 문단에 처음 볼 때 로크는 인격 동일성이나 시간 경험의 흐름속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했으니까, 경험이 사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는 로크나 라이프니츠나 공통점이라는 얘기죠 오히려. 그러니까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을 볼 때도 분명히 라이프니츠는 세 번째 줄의 경험 과정의 지각과 사유는 현재 갖고 있는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랬으니까 둘 다 경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죠. 두 번째,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실체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와 유사한 면이 있다. 데카르트는 분명히 1번 문제를 볼 때도 다양한 사유를 쓴 실체라는 게 뭘 갖고 얘기한다? 영혼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을 볼 때 분명히 라이프니츠는 네 번째 줄에서 개인의 다양한 지각과 사유가 개인의 의식에 라는 하나의 실체 어떤 흔적을 만지며 이후의 활동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니까 영혼이란 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실체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영혼이냐 영혼이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둘 다 이런 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생겨요. 정답 2번 나옵니다. 대신 이거를 만약에 영혼이라는 걸로 함정시켜 놓는다면 얘가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3번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이 허구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칸트의 견해와 대립하는 면이 있다 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허구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네 번째 문단 어디를 봐도 허구에 관한 얘기 나오지 않죠. 그 다음 네 번째, 기억의 동일성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했다고 하는 점에서 로크의 견해 자체와 대립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억의 동일성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한다. 그래서 처음에 네 번째 문단 시작할 때 나오죠. 로크와 마찬가지로 인격의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다. 그리고 분명히 로크가 얘기하는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는 건 기억을 갖고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오히려 뭐예요? 대립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면이라고 해줘야죠. 그 다음 마지막, 초자연적인 신과 관련한 인간의 의식에 대해 다루고자 했던 점에서 칸트의 견해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근데 라이프니츠 자체를 보면 초자연적인 신에 관한 얘기를 하지도 않죠. 그리고 분명히 칸트도 초자연적인 신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건 둘 다 다루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기억, 미은, 디귿이 나오죠. 자, 1번에 볼 때 로크는 기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라고 나오는데, 로크는 분명히 세 번째 문단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심적 상태 연속성에 대해 설명한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동의했다고 바꿔야죠. 그러니까 1번은 정답 탈락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라이프니츠는 니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군. 니은 하나의 주관 자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분명히 아까 두 번째 문단을 볼 때 이미 2번 선지 자체가 하나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동의했다고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미 2번 선지와 3번의 2번 선지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답에 탈락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부터 조금 복잡해지죠. 데카르트는 기억과 디귿에 동의하겠다. 근데 데카르트 얘기는 두 번째 문단 나오잖아요. 기억. 근데 신적 상태 연속성에 대해서는 데카르트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디귿. 영혼의 실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 라고 나오는데 데카르트는 분명히 영혼 자체를 인정한 사람이니까 영혼의 실제성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칸트. 니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디귿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건 아까 1번 문제 얘기할 때 나왔죠. 분명히 디귿 대해서는 영혼의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디귿 자체에 동의한다. 영혼의 실제성이 증명은 안 돼도 그냥 가능성만 얘기한 거고요. 동의는 할 거예요. 근데 니은 모든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주관만이 존재한다. 근데 이런 얘기는 칸트는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스톤스는 기억과 니은 모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군 이러고 나오는데 스톤스 얘기가 제일 짧아요. 이거 맨 마지막 세 줄밖에 안 나오니까 신적 상태의 연속성에 기반했다라고 나오니까 마지막 세 줄에 기억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죠. 그 다음 니은 모든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주관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로 주체의 경험적 인식에서 도출되었다 라고 나오니까 이 경험이란 건 주체는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도 얘는 뭐 할 거예요? 동의를 하겠죠. 그래서 얘는 둘 다 틀린 거죠. 이 문제가 천학 문제나 역사 문제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산학 얘기 많이 나올 때. 자극적이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먼저 보는 게 일단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4번은 하나의 예가 나오죠. A는 병에 걸려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A를 사랑하는 B는 어렵사리 A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병원을 찾아내 A를 데리고 왔는데 A가 수술을 받기 직전에 B는 A에게 수술을 받으며 살 수 있지만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고 고백했다.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상황은 이거다. 수술 자체를 만약에 한다? 그냥 뭐한다? 과거의 기억 자체를 잃어버린다. 이게 전제 조건으로 지금 깔려있는 거다. 교복에는. 그러자 A는 수술을 받은 후에 본래 자신은 아니게 된 것이라고 하며 수술 거부했다. 그리고 A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런 수술 자체를 일단 먼저 거부했죠. 거부했다는 건 결국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면 그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걸 거란 얘기잖아요. 자, B는 오랜 설득 끝에 A는 수술을 받고 병을 치료했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수술 자체를 결국은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A는 B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당하면서도 다정한 A의 성격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고 B는 A를 예전과 같이 여기고 사랑했다. A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학습해 나가면서 과거의 삶의 모습을 되찾고자 했고 B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렸지만 하나 기억할 게 있죠. 뒤에 보면 예전 자체하고 성격이 이전과 다름이 없었다 나오니까 성격은 뭐 하는 거야? 성격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 이게 전제조건에 같이 깔린 거잖아요. 그럼 1번에 볼 때 A가 수술받게 되면 본래 자신이 아니게 된다고 한 것은 기억의 연속적 차원에서 인격의 동일성을 이해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죠.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이
현재까지 그런 기업을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뭐 할 거야?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인격이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거부한 거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 기억이 없더라도 몸이 똑같으니까 수술 상관없어 이러면 이게 좀 달라지겠죠. 두 번째, A가 수술하면 살 수 있는데도 수술을 거부한 것은 여기까지 맞죠? 신체의 지속 없이도 영혼의 지속은 가능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신체의 지속이 없어도 영혼의 지속은 가능하다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근데 얘가 처음부터 이런 수술 자체를 거부한 거는 결국 뭐기 때문이야? 수술 자체를 거부하고 수술을 안 해야지 그런 영혼 자체가 계속 과거의 기억에서 쭉 계속 뭐 한다는 거야? 지속적으로 가고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영혼에 관한 얘기를 나올 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까 데크레트 얘기에서도 영혼에 관한 얘기 나올 때도 신체하고 정신 자체는 독립적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할 거야? 수술해서 정신이 잃어버리면 기본적으로 그건 뭐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술을 거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밖에 나올 게 없죠. 그 다음 세 번째, A가 수술을 받은 해 과거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본래의 삶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것은 그게 맨 마지막 문장에 나오죠. 과거의 자아와 현재 자아의 동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과거의 삶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거는 그 과거의 모습을 가져야지 내가 뭐 할 거야? 진짜 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집착을 한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칸트 입장에서 입각하면, 그럼 이건 무조건 원문단에 있겠죠. A가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은 선행하는 주간에 사유된 내용이 후행하는 주간에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쵸? 기억이 잃어버렸다는 거는 분명히 뭐 할 거예요? 중간에 뭔가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 다음 마지막, 라이프니츠의 관점은 네 번째 문단이겠죠. A의 성격이 수술 전과 다름이 없었던 것은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경험 과정에서 지각과 사유가 이외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래서 분명히 라이프니츠의 네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특정 경험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경험 과정에서 지각과 사유는 그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거기서 우리 확인했죠. 성격은 그대로 존재한다. 대신 기억 자체만 잃어버린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하면서 얘가 아니라 얘까지를 잃어버렸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게 전제조건하고 깔려있는 겁니다. 입장에서는. 5번 문제는 안 할게요. 이거는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걸 넘어가볼게요. 실제 두 번째는 사실 인문단부터 맨 마지막까지가 진짜 포인트예요. 첫 번째 문단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존재하는 거고, 전체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왕위에 대한 계승 과정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 왕위를 계승할 때는 하나 꼭 기억할 게 분명히 뭐가 전제되냐면 왕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권력을 남용하는 자리도 아니고 또 하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도덕적인 정당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전체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유교국가에서 즉위식이란 천명을 양도받은 의뢰인 동시에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성의 지위를 이끌어내는 국가 행사로 왕위 계승에 담긴 이상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이런 유교국가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선양이라는 형태였는데, 이는 유교정치 이상형으로 인해 요순시대에 나타난 왕위 계승 방식으로, 요순시대라고 얘기 나오면 항상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기서 크게 다루진 않지만 태평성대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가장 요순시대가 중국에서 편안하고 뭔가 정치도 잘 되고 백성도 잘 먹고 사는, 그러니까 항상 이상적인 시대를 얘기할 때 요순시대를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계승 방식으로 형제나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편연적인 세습 방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왕위를 양보한 걸 의미합니다. 선양에서 추구하는 왕위 자격은 덕과 공공성으로 지각되는데, 덕은 공손, 겸양, 효도 등의 개인적 특성에 그치지 않고 백성의 화목과 나라의 안정 및 번영이라는 공적인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인과 민생의 안녕을 위해서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국가는 왕의 개인적 수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자가 다스려야 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야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봤던 것이다. 이런 덕을 갖춘 자가 왕위를 개선한 것이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를 통해 신용 화목함이 갖춰진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선양에 담긴 생각이었다. 사실 그러면 일문단에서 얘기하는 이 유교국가는 결국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유교라고 얘기한 건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얘기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기식은 꼭 기억할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천명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이런 계승에 대한 정당성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와 연결된 게 선양입니다. 그래서 이 선양이라는 것 자체는 꼭 기억할 게 이거잖아요. 말 그대로 혈연적, 세대 방식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선양의 가장 기본은 자격 자체를 갖추는 게 필요한 건데, 이 자격이란 건 결국은 이거잖아요. 덕이란 것과 공공성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덕이란 거는 거기 나온 것대로 본다면 결국은 공성이나 겸양이나 그다음 효도나 이런 건데, 겸양이란 거는 겸손하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대신 이런 거는 개인적 차원인 거고, 그다음 공공 차원하고 연결된 건 반드시 누구랑 연결된 거야? 백성이죠. 백성의 어떤 화목이나 그다음에 안녕,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의 어떤 안정이나 평안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반드시 왕이 돼야 돼요. 이렇게 들어간 게 선양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선양에서 국가는 뭐다? 국가는 개인의 것 자체가 처음이 아니라 공공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왕이라는 거는 하늘의 명을 받아서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힘쓰는 자, 이게 기본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권력을 남용하는 왕은 다 뭐 해야 돼요? 축출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 많은 유교국가에서 선의에 담긴 가치를 왕위 계승 방식에 담으려고 했고, 이는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틀을 제시한 인물인 정도전은, 왜냐면 정도전이 신민사조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으니까, 그렇죠? 군주에 대해도 도덕성에 기초할 때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혈통에 따라 적장자 승계를 우선시했고 실제로 선양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근데 선양 얘기 이렇게 되면 왜 한 거야라고 의문을 가지는 게 정상적이죠. 선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선양을 오래 얘기했어? 이런 건데, 뒤에 보면 선양과 연결된 게 일부는 나와요. 하지만 통치당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정치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왕의 후계자는 단지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 원래 정확하게 본다면 덕의 계승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덕을 갖춘 자가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는 중대한 과제였다. 이게 조선 최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조선의 즉위식은 선양의 명령이나 유언이나 왕을 상징하는 도장인 대보를 받고 어제 오른 의식, 즉위 사실을 온 나라에 고하는 교서를 반포하는 의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즉위하는 상황에 따라 절차적인 세부의 차이는 있지만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결국은 다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조선의 즉위시잖아요. 이 즉위식은 선양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뭐는 담는다. 이건 실제로 따르지 않지만 덕의 계승자 자체의 형식 자체는 따랐다는 거죠. 이걸 따르지 않았다는 건 다른 말을 한다면 이 얘기가 똑같죠. 이런 혈통에 따라 계승한다.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 실제로
지문 자체를 보게 되면 뒤에도 이제 문제도 나올 건데 결국에는 가족 현황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누가 덕이 있는 자만 왕으로 올린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가 3명이야. 첫째를 기본적으로 올리는데 첫째가 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갈아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혈통 계승 방식의 가장 기본은 이거죠. 자문자 우선권을 얘기한 겁니다. 뒤에 얘기해보면 결국에. 자, 세 번째. 그래서 조선의 왕의 계승 방식에는 수성과 사이와 반전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 나눠지긴 할 건데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계승 방식 중에서 하나만 먼저 얘기하는 거죠. 수성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각자 하나씩 다 얘기하겠죠? 3, 4, 5에서 나눠서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 번째에서는 사위를 얘기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서는 반정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자, 수선은 선왕이 생전의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었는데 혈통 내에서의 왕권의 이동이었지만 통치자로서의 최고의 자질인 덕을 기반으로 한 계승이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이전의 왕이 다음 왕에게 직접 왕위를 물려준다면 선왕과 유사하였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선의 방식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선왕이 안 죽어야죠. 선왕이 직접 주는 거니까. 대신 이런 게 과거 역사를 보면 문제가 있죠. 대리 정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자기가 앉아 있으면서 가끔 사각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 좀 들어가 있어봐. 이런 식으로 남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태종도 그렇고 영조도 그렇고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했죠. 아들들이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태종도 그래서 초기에는 자기가 정치를 제대로 못해요. 정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각자 사극들에 보면 간단히 나오긴 해요. 그 사부세자 그 영화를 봐도 그게 되게 잘 나옵니다. 애가 그래서 미친 건지 아니면 원래 미쳤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자, 그다음 수선일 때 직위의 절차는 선왕이 왕위를 물려준다는 명령을 내린 걸 시작됐는데 이후 선왕이 후계자에게 대부를 전하면 후계자는 사양하는 글을 올리고 이 사양한다는 게 다른 말로 뭐하고 똑같아? 얘하고 똑같잖아요. 겸양하고. 그죠? 아유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잖아요. 무조건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 어려운 일이고. 이후 선왕이 후계자에게 사양하는 글이 올리고 대부를 선왕이가 젖으면서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절차는 반복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몇 번 하는 거야? 2번 또는 3번 이상에 걸쳐서 계속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걔는 사양하고 이러면서 마지못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의 형적 절차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는 후계자의 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행위로 후계자가 혈통되는 왕위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왕위의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천명을 받고 왕위에 오른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후계자의 덕을 강조하는 절차 통해서 새로운 왕의 정치적 권위를 안정시킬 수 있었는데 이후 신하들이 경화나 교서를 반포하는 식은 세왕의 등극을 백성과 함께 축하는 의미로 거행되었고 새로운 왕은 덕에 기반한 어진 정치에 힘쓸 것을 다짐하여 책임감을 드러내는 등의 왕의 자질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럼 수상 방식의 가장 기본은 이거죠. 선왕이 생전에 왕위 자체를 물려준다. 이게 기본인 거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 안에도 뭐한다? 이 안에도 덕기형된 따르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후대 왕이 여권을 뭐한다? 여권을 다양한 방식 자체를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면서 뭐하는 거야? 덕 자체를 강조하는 형태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방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혈통에 대한 계승도 있지만 그 혈통자가 반드시 뭐한다? 도덕적으로 충분한 자녀야 된다. 사실 사글을 보면 이게 전혀 안 느껴지죠. 그죠? 보통 막 권력 남용하거나 음식만 맨날 먹고 있거나 아니면 후궁들한테 놀아나고 있거나. 왜냐면 사극은 역사적인 큰 틀을 막 다루거나 이런 걸 안 하는 게 뭐냐면 갈등 부분이 뭔가 있거나 뭔가 서로 대립을 많이 한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흥미를 줘야 되는 겁니까? 정치에 가는 거를 정말 다 다루면 누가 상을 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위는 선왕의 세상을 떠난 후 후계자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다. 대놓고 나오잖아. 사위는 그래서 시작할 때 선왕 자체가 뭐한다? 죽는다. 그 다음에 후계자 자체가 왕에 오른다. 이런 방식인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동만 확인하면 되죠.
자, 조선의 대부분의 왕위 계승은 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즉위식의 절차에는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대부분 한다는 거죠. 소선은 즉위식이 궁궐의 전에서 행해지지만 사회는 이와 달리 문에서 행해졌는데 이는 선왕의 죽음을 애통하며 차마 왕위에 나가지 못하는 후계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뭐하고 연결돼요? 이것도 겸양입니다. 왜?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내가 내일은 왕이 돼. 이거는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겸손의 미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선왕의 죽음을 막지 못한 불효자가 왕위에 오르는 의식을 전해서 편하게 치를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선왕에 대한 효를 중시했기 때문에 왕의 즉위식은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의식인 국상의 일부로 포함되었고 새로운 왕은 왕위 계승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는 데 집중했으며 먼저 상복을 입는 의식을 거행하고 임시로 잠시 일반 복장을 입는 방식으로 즉위식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후계자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애통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마음을 자각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애통의 마음. 이거를 인권학생 한 글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인권님. 한 글자로 얘기하면 효. 이게 효죠. 이게 효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후계자가 왕위에 오를 때 여기서 보면 전에서 행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잖아요. 하나는 겸양해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회해 가는 것도 있으니까 차이는 거기에서 생긴다는 거죠. 어차피 겸양이라는 건 계속 깔고 가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 하나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후계자의 도덕적 자질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왕은 단지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 덕의 계승자가 되고 이 과정이 하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기억할 게 있죠. 이 방식 세 개에는 지금 보면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혈안에 가는 것도 있고 도덕에 가는 것도 있고 이 세 개가 융합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왕하고 차이는 딱 하나예요. 이거 하나뿐이죠. 이거 하나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유비의 방식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조선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명나라를 계승할 수 있는 계승자다.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게 인류 때 깨지긴 하지만. 자, 마지막. 반정은 난세를 바르지 않는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군사를 일으켜 기존의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방식이었다. 반정은 왕조를 교체하는 역성혁명이 아니라 기존의 통해 중에서 새로운 왕을 내세운 형태로 이루어졌다. 새로운 왕을 정할 때는 무엇보다 왕의 덕이 있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반정의 명분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왕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또한 무력을 사용한 것이 권력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의 왕이 덕이 모자라 유교적 질서를 어집히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면 부각하는 의도도 있다. 물론 반정의 중심에는 신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하가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꼭두가시 하는 왕을 혈통 중에서 뽑아내는 거겠죠. 정확하게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반정은 임금이 유언이나 명령 등을 통해서 선왕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왜? 왕을 폐위하는 거니까. 실제로 신하들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추대되지만 유교 질서상 신하들이 왕을 세웠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마마의 승언을 받는 형식에 취했다. 대비가 누구냐 했죠? 왕의 엄마. 그죠? 왕의 엄마의 승인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허락을 안 해줄 수 있겠지만 허락 안 하면 한마디 하겠죠. 빨리 찍어. 죽고 싶지 않으면. 이럴 거 하잖아요. 결국 협박을 통해서라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철철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조도 되게 골 때린 게 임진왜란 때 도망갈 때 뭐 하냐면 도장을 챙겨요. 도장이 일본한테 안 가면 우리는 항복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야 절차나 이런 것들을 조선이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 다음 성적인 절차이지만 대비가 선왕의 부덕함을 표현하게 하고 신하들 세운 왕의 허락을 한계하며 정당성을 추구한 것인데 반정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즉위식을 간단하게 진행하고 즉위 후에 내리는 교서에서는 폐위된 왕의 폐장을 고발하고 민심을 숙고하기 위한 내용을 넣으면서 반정이 정당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했다. 그래서 반정은 이거잖아. 기존의 왕 자체를 폐위한다. 그래서 뭐한다? 군사를 통해서
의사소통했다는 거 보고 뭐라고 썼긴 썼다는 거고 마음을 바꾼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전제 조건은 필요가 하죠. 대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 이런 걸 하는 것도 전부 다 유교적인 거거나 또는 이 정황 자체가 네가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예죠. 왜? 대부분이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 지문은 크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보면 적절한 건데 장단점에 관한 얘기를 하지도 않고 시대별 변화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세 번째. 구체적 역사들에 기록된 즉위식의 사례를 인용한 것도 안 보이고 그 다음 다른 나라 왕위 계승 방식과 비교한 게 아니라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조선에 기린 즉위식이 유교국가 이상적인 왕위 계승의 방식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즉 선양에 관련된 그 덕에 관한 거를 이 수선이나 상이나 반정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5번 이거밖에 잘못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이건 2번하고 4번에 걸쳐서 두 개의 보기가 나오죠. 작년하고 좀 차이는 뭐냐면 결국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분명히 작년보다는 국어 표점을 올리는 게 올해의 목표예요. 수학은 그대로 유지하되. 왜냐면 작년도는 국어 3이 나와도 연고대나 서울대를 붙은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물론 수학이 압도적으로 1, 2% 안쪽으로 들어온 애들이 가능한 얘기이긴 했지만 어쨌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작년에 불가능했어요. 그게 재작년은 수학 표점보다 국어 표점이 높았거든요. 특이하게 유일하게 국어 표점이 높은 연도가 재작년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되게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자꾸 뭐 침공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물승이가 국어는 이런 얘기 많이 나와서 분명히 국어에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움직일 텐데 그런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초등연산 문제 가급적이면 내지 마. 근데 변별력 있게 내. 그러면 방법이 이렇게밖에 없죠. 2번, 3번처럼 한 지문에서 보기 길게 가거나 아니면 앞에 첫 번째 지문처럼 인물을 드럽게 많이 간다거나 이런 방식밖에 비문학을 변별력 있게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학에서 의도적으로 지문을 길게 간다거나 그러면 올해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때 수능에서 그거 시간 안에 푸는 거 불가능하게 만들기 대신 문제가 어렵진 않게끔 느껴지게 하기 이게 이제 목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는 아마 시간 안에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아마 할 정도입니다. 근데 6월 달까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일단 자 보게 나오죠. 태종은 적장자인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그러니까 태종은 처음에 마다들을 먼저 책봉을 해놓은 거죠. 양녕대군 행실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면 혼란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럼 여기서 행실 자체가 이렇게 다르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뭐가 볼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그죠? 그럼 이 점은 끌어내려야죠. 이에 태종은 양녕대군이 천명에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자에서 내려버렸다. 이후 태종은 적장자 원칙에 따라서 적장자 원칙이라는 건 둘째 얘기한 거죠. 양녕대군의 장자를 새로운 세자로 책봉하게 되었다. 이에 영의정 유정현은 모든 일에는 따라야 될 법도가 있어야 한다며 어진 일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 주장했는데 태종은 결국 영의정 의견에 따라 셋째였던 춘룡대군을 세자로 책봉했고 두 달 후에 춘룡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종 자체가 이렇게 셋째인 춘룡대군 자체가 이렇게 왕위 자체를 물려준 이유는 결국은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해요? 법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고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런 거죠. 그 적장자에 대한 원칙 자체를 내린 거잖아요. 이런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태종이 적장자 원칙을 더 우선시했다면 셋째가 아니라 둘째를 왕으로 세웠어야 돼요. 아니면 세자라고 하거나. 근데 여기 설명에는 빠졌지만 결국 이 얘기는 뭐야? 둘째도 도덕적으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셋째가 가장 완벽한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결국에는 세종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종은 원래
혈연 중심의 형태로 본다면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위에 무려 2명이라 했는데 이 2명을 찍혔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 그냥 지문만 본다면 태종 자체가 이거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알고 보면 태종도 결국은 자기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 자체도. 그리고 태종 자체가 결국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상황정치죠. 살아있을 때 얘한테 막 물려주고 뒤에서 엄청나게 자기 죽을 때까지 계속 찍어 누르잖아요. 넌 더 배워야 돼.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온 사람이 태종하고 그 다음 정조하고 이 2개입니다. 그럼 실제로 만약에 이쯤이 연계되면 태종 얘기를 싹 다 빼거나 아니면 반정에 맞춘다거나 여기에 맞춘다거나 그래서 이 얘기를 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중심적인 것보다 다른 걸 갖다 싶겠죠.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선행의 죽음이 아니라 수선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4번에서도 반정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중심에서 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보기에서는 수선과 반정으로 지금 팬트적으로 빼는 겁니다. 이게. 자 1번 태종이 제시한 적장자 원칙은 유교사회의 이상에 맞았다. 근데 적장 자체를 원칙을 하는 거는 조선만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유교사회의 이상이란 거는 도덕적인 거죠. 하늘의 명에 따라. 그러니까 안 맞잖아, 앞치가. 그 다음 2번째. 태종이 처음에 생각을 바꾸어서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세자를 기준 삼는 덕을 가장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얘가 정답이죠, 결국은.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셋째 자체를 세자로 올리고 결국 왕위가 된 거죠. 3번째. 태종이 양녕대군을 세자에게 폐한 것은 새로운 왕이 될 충녕대군의 정치적인 권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근데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한 거는 2번째 줄 나온 것처럼 얘가 행실을 바르지 않은 거지. 뒤에 있는 정적 권위를 충녕에게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얘를 행실이 바른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만든 게 아니었잖아요. 물론 여기서 얘가 왜 행실이 바르지 않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것만 가지고는. 4번째. 태종이 세자를 다시 정한 후에 2달 만에 왕위를 물려준 것은 조선의 왕위 방식은 항상 선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근데 지금 전체를 볼 때 우리나라는 선양 자체를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지 않았다고 나왔죠. 이미 앞에서. 그 다음 마지막 위정현이 어진이를 세자로 삼아야 되고 주장한 것은 선양의 가치를 고려해서 형제나 장자를 배제하고 후계자를 찾아함을 강조한 것이다. 굉장히 많은 말 같긴 하지만 선양의 가치란 거는 결국은 도덕적인 사람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도덕적인 사람 안에 반드시 장자를 배제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장자가 만약에 도덕적이라면 이 사람은 그냥 세우는 거고, 둘째가 도덕적이라면 둘째를 세울 수 있는 거고, 셋째가 도덕적이면 얘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를 배제하는 원칙과 선양의 가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2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3번 문제는 결국은 기억 자체가 수선이었고 그 다음 니은 자체가 3이잖아요. 그죠? 이 2개만 가지고 한 거니까 세 번째 문단과 딱 4번째 문단을 가지고만 답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돼 있어도 분명히 다른 문단 쓸 가능성이 높아요. 1번을 보면 기억과 니은 모두 선행의 당권이 유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었다. 예던 또는 반정이던 기본적으로 다 선행의 가치인 도덕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2번째. 기억과 니은은 모두 왕위의 계승이 하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면서 정당성을 높이려고 했다. 그래서 기억이 나와 있는 3번째 문단에서 보면 밑에서 4번째 줄에 천명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대놓고. 그 다음 2번째, 그 다음 4번째 문단에서도 맨 마지막에 분명히 하늘의 뜻에 따른다라고 나오니까 둘 다 결국에는 하늘의 방식을 따른다, 천명을 따른다는 얘기는 다 마찬가지죠. 3번째, 기억과 니은 왕위 계승이 발생하게 된 상황의 차이로 인해서 지기시기 행해지는 장소가 달랐다. 그래서 4번째 문단을 볼 때 니은은 궁궐의 문에서 행해지지만 기억은 궁궐 전에서 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정답 아니죠? 4번째, 니은은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상복을 입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틀렸죠. 상복을 입고 있다가 실제 즉위하는 시간에는 일반복으로 입고 그 다음 다시 갈아입고 상복을 입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했다는 건 틀렸죠. 정답 4번. 되게 간단합니다. 문제는.
마지막 기역에서 후계자가 왕위를 사용하는 글을 올리는 것. 그게 아까 겸양의 태도에서 나왔죠. 후계자가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 이것도 결국은 효하고 겸양이 같이 연결된 거잖아요. 왕의 자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얘기한 왕의 자질은 뭔데? 도덕적인 거.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왕을 주거나 아니면 선대왕이 왕이 죽어서 내가 왕이 되니까 지금부터 내가 왕이야 내 멋대로 해야지 이런 거 안 하게끔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겨냥의 미덕 이런 것들 형식적으로 일부러 집어넣었다는 거죠. 왜? 한 번에 받아들이면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조선이란 나라는 굉장히 어떤 거냐면 허례허식의 중심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이 많고 심리적인 게 좀 떨어지고 역으로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형식적인 거 상당히 중요시한 이런 나라를 쓴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전제를 아는 겁니다. 자 광해를 폐위하고 능양군을 새로운 임금을 세울 때 멍대비가 그 설명을 중의에 섬유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설명대로 한다면 이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광해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폐위하고 그 다음에 능양군 자체가 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상태 된 거니까 이건 정확하게 반정을 얘기한 거죠. 능양군이 누구야? 마지막까지 능양군은 그냥 능양군이라고만 나오는데 얘가 인조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인조 때 상대한테 개박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반정 중에 제일 많이 안 다루는 게 역사에서 인조반정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개박사 났습니다. 천남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를 많이 안 세워요, 일부러. 얘기할 게 크게 없고. 자,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하늘이 만백성을 내고 그 중에다 임금을 세운 것은 대개 인을 펴고 기강을 세우고 이루는 종묘를 받아들이고 아래로는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 종묘사직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선조대왕은 불행하게도 적사가 없어. 적사는 뭔데? 적통자를 얘기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중전 부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광해가 후궁의 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광해가 항상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사실은. 혹시나 친아들이 그래서 나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막 중간에 나오고 좀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실제로 앞에 있는 선조는 광해를 왕으로 세울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된 거죠, 죽으면서. 자, 임시방평으로 장유의 차례를 어기고 광해로 세자 삼았다. 장유는 뭘 얘기하는 거야? 장유에서 말 그대로 적통자의 이용을 만들었는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동궁에 있을 때 이미 실덕이 드러나 덕이 없음이 드러나 선묘말 전에 잘못 후회해서 맞지 않았다.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덕 자체가 없다는 걸 일부러 강조했잖아. 지금 어떤 단어에서 실덕을 통해서 그래야지 얘를 폐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강조한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거든. 딱 봐도 폐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는 원래부터 뭐 한 거야? 덕이 없는 인간이었어. 이걸 강조한 거죠. 지금 보면.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단어 보세요. 능양군은 선조대왕의 손자이며 정원군의 맏아들이다. 총명하고 어질며 비상한 위가 있어 선조께서 몫이상에서 궁지에서 이뤘다.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죠. 이 능양군은 처음부터 총명하다, 그 다음 어질며 이걸 까는 이유는 뭐야? 얘는 덕 자체가 되게 많다는 걸 일부러 강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뭐 한 거야? 이걸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말을 끌어당긴 겁니다. 반포할 때. 그래서 아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소자를 천윤이라고 했다. 천윤, 하늘의 계승자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하늘 가는 것도 나왔죠. 그 이름에 지어준 의미가 깊다. 괴에 기대어 계실 때 손을 잡고 한숨을 지으면서 점을 붙임이 다른 소자를 기뻤다. 물론 이건 다 조작된 말이죠. 얘가 왕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조작이 필요한 거니까요. 물론 이 사람이 싸가졌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만들면서 왕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 자, 지금 대의를 분발하여 혼인만 자를 초방하고 나의 수욕을 벗겨주어 나의 위호를 회복해주어 윤리기강에 바로서고 종묘사직이 다시 안정되었다. 큰 공덕이 대단히 상대해서 신인 모두 귀구하는 바라 대위에 나가 선조이들의 계산할 만하다. 부인 한시를 책봉해서 원비를 삼고 이와 같이
교시하니, 널리 반포하니 잘 알게 바랍니다. 중간에 대해서 뭐예요? 광해를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광해는 마지막까지 군원을 못 받죠. 연산군과 더불어. 광해도 실제로는 왕이 제위기간만 거의 한 15년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못 받잖아요. 1번일 때 왕대비가 교서를 내리는 것은 천황의 의사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기절차를 따르기 위한 형적 절차였다. 이게 아까 분명히 나왔죠. 대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두 번째, 인을 펴고 기강을 세고 이루는 조국을 바탕으로 마련하는 온배성을 안정시키기는 것은 임금의 덕이 개인의 성품에 지나지 않고 공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분명히 왕은 뭐 해야 돼? 덕을 갖춰야 되는 건데 그 덕이란 건 개인의 성만이 아니라 공공의 덕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에 대한 안녕 이런 거라는 얘기죠. 세 번째, 광해의 실덕이 드러나거나 지배한 처음부터 못한 짓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신하들이 임금을 피해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내려야 돼. 이걸 일부러 만들어놨다는 거잖아요. 네 번째, 능양군의 선주의 손자이자 정원군의 맏아들인 걸 설명한 것은 세종왕을 추대하는 기준이 이상적 가치관에 따라 혈통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이상적 가치관. 이상적 가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교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이상적 가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거하고 혈통이라는 거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왜냐면 맨 처음 문단이 필요한 게 유교국가의 지키시기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 가치하고 혈통적이나 혈연적 세습 범칙은 상관관계가 완전 제로입니다. 정답 4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혈통을 지키는 건 맞지만 그건 이상적 가치관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 마지막, 능양군이 총명하고 얻으면서 공덕이 대단히 성대하는 걸 설명한 것은 세종왕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정통성? 덕에 대한 정통성. 이런 걸 준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5번. 유교국가의 즉위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딱 1문단으로 끝나죠. 요순시대에 나타난 이상적인 즉위시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근데 이거를 개성한 건 맞아도 그대로 재현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순시대에 나타난 이상적인 즉위시의 형태를 받아들인다는 거지 똑같은 모습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위식에서 신하들과 백성의 지지를 직접 확인했다. 물론 얘네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해요.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거는 지문에 없죠. 그러니까 안 맞죠 이게.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천명을 양도받은 의뢰인 동시에 왕위 계승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성의 지지를 이끈다. 근데 백성의 저지를 이끈다는 게 백성의 지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세 번째, 덕을 가진 자가 왕위에 올라야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되고 있다. 그렇죠. 덕이란 것 자체가 결국 뭐니까? 여기서 얘기한 공공의 것이나 또는 덕이라고 얘기하면은 개인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도 포함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덕의 형태는 두 가지라는 거잖아요. 개인과 즉 사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의 것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한테만 잘해. 그럼 왕이 될 수는 없죠. 백성을 과연 안정시키거나 민심을 잘 잡을 것인가 또는 백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자격도 있는가 이걸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죠. 네 번째, 후계자가 백성의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절차를 따른다. 근데 그런 얘기 나오지 않죠. 이게 물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에 그런 얘기 나오긴 해요. 궁극적으로 민심과 민생의 안녕을 통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근데 통로가 된다는 게 얘가 직접 후계자가 하늘과 소통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늘의 형태와 직접 소통하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원래부터 한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어야죠. 그래야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죠. 사람이 어떻게 하늘하고 직접 소통합니까? 그럼 말 그대로 비가 안 내릴 때 자기가 직접 하늘 올라가서 비 내리게 신하고 협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불가능한 거죠. 마지막, 왕위 계승의 하늘의 뜻을 이루어졌다는 정당성 확보하는 국가로 개인적 소유물인 국가를 공적인 것으로 바꾸는 의식이었다. 하지만
1문단 안에 나오죠. 국가는 단 한 번도 개인의 소유였다는 적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마지막 네 줄에 보면 나오잖아요. 국가는 왕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었다. 나오잖아요. 이게 밑에 네 번째 줄에. 처음부터 유교가가 갖고 있는 성격은 국가는 개인의 것이 아니었어. 이거였기 때문에 개인적 소유물이 국가라는 설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맞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만 썼다가 뒤에 고단시 들어갈게요. 혹시 통과를 해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문제에서? 오케이. 알겠습니다.